저는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화상 환자의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주로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PTSD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라우마, PTSD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트라우마라는 것은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이 사건들을 말하게 되겠죠. 대개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들이고요. 심한 것들은 이제 전쟁 피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성폭행이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어떤 트라우마도 있지만 사실은 교통사고라든가 내지는 어떤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 남겨지는 후유증이 이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건 질병명이고요.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의 어떤 중증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대개 그 트라우마의 정도는 내가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내지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목숨을 잃거나 잃을 뻔하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경우,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 살면서 경험하기 힘든 상황을 보는 경우를 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심한 스트레스 상황도 트라우마를 인 것은 사실입니다. PTSD는 그런 정도에 주는 어떤 심한 아주 예외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PTSD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첫 번째가 재경험, 그러니까 이 사고와 관련된 경험들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는 악몽을 꾸거나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낮에 갑자기 사고에 관련된 느낌들이 떠올라 가지고서는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화상 환자분들은 흔히 병실에 누워 있다가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다거나 내지는 자다 일어났을 때 주변에 어떤 불이 붙은 것 같아 가지고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놀란다거나 이러한 느낌들을 흔히들 호소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피 증상인데요. 이 재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 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내용들입니다. 대개 우리가 화재 상황에서는 이 연기가 가득 찬 껌껌한 곳에서 이제 화재의 어떤 그런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어두운 곳, 타는 냄새가 나는 곳, 내가 당장 도망갈 수 없는 곳 이런 경우를 굉장히 피하게 되고요. 대개 환자분들은 밤에 불을 끄고 자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있었던 일하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 것들을 흔히 호소하십니다. 세 번째는 과각성인데요. 이 놀라고 긴장한 것들이 없어지려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깜짝깜짝 놀라서 깨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화상 환자분들 병실에 가보면은 되게 이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도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때도 막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과각성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과각성이 있을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나 어떤 경험들인데요. 이 PTSD의 어떤 그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사고가 나고 나서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흔합니다. 대개 PTSD 환자들이 자기를 도와주려는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적대감을 가지거나 뭔가 굉장히 경계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 또 뭐 음모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재난 상황에서 흔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 병의 어떤 증상으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환자들을 대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대개는 이제 사고 일주일 동안에는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고가 나고 일주일 동안은 잠을 잘 못 자거나 악몽을 꾸거나 또는 깜짝깜짝 놀라거나 좁거나 어두운 곳을 피하거나 이런 것들 흔히 있는데요. 대개 일주가 지나게 되면은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되고 한 달 안에 일반적으로 없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화상 환자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러한 것들이 한 달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증상들이 한 달을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사회적인 생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활에서 지장을 줄 때 이때 PTSD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한번 PTSD로 진단되게 되면 상당히 오래가고 만성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6.25 경험자나 아니면 월남전 경험자들이 외래를 다니는 걸 봐서는 이 전투 경험 같은 어떤 극단적인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것들을 봐서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초기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남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TSD가 위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내지는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에 내가 혼자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에 나빠지는 것들은 당연합니다.
대개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불안이나 아니면 이런 증상들이 심하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정도 또 쉽게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좀 낮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그런 PTSD 증상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직 발달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른들보다 유연해서 잘 관리했을 때 성인으로 가게 되면 화상도 마찬가지지만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그런 어떤 증상들을 느끼는 비율이 어른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적인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증상이 심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낮에도 그 사고에 관련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이런 중증 상태라 그런다면 그냥 안심시키고 기다리기보다는 병원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대개는 자다가 좀 일찍 깨는 정도, 사고 생각이 드문드문 나지만 그것들 때문에 좀 주관적으로 불편하고 두려운 정도, 사고에 관련 기억들 내지는 방송에서 화재라든가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불안한 것들이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비약물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 비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약물적인 치료는 어떤 치료가 이제 주냐면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지연 노출, 그 다음에 EMDR이라고 해서 안구를 운동하면서 어떤 주의력을 흐트러뜨린 상태에서 사고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치유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충격적으로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 이 톤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굉장히 약한 수준에서 자극을 차차차차 강하게 노출시키고 거기에 내가 점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게 하나의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사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 신체적 반응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미리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지는 그런 것들을 숨기거나 이러지 않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2가지가 아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찻소리만 들어도 불안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찻길에도 못 가고 나중에는 집 밖에도 못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대개는 이 교통사고의 후유증 환자들은 단계 노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 약간 불안할 정도, 답답하고 불안할 정도. 물론 이제 아무런 불편감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적인 건 아니고요. 내가 약간 답답하거나 불편할 정도로 어떤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 사고 관련된 자극에. 예를 들면 길가에 있는 벤치, 상당히 떨어져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본다던가,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간다면 버스 정류장 정도의 위치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걸 느껴본다든가, 횡단보도를 건너본다든가, 더 좋아지게 되면은 큰 차에서 뒤쪽에 자기가 안전한 자리에서 앉아서 내가 한번 짧게 이동해 본다든가, 그 다음에는 자동차 뒷자리, 그 다음에는 보조석, 그 다음에는 운전석, 단계 늘리게 돼 있고요. 처음에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면 약간 불안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노출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자극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노출요법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불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내가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상황, 또 내 옆에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지켜주는 상황, 그리고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고 또 컨디션이 좋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별다른 일이 없다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안전하구나, 이러한 자극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재각인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다시 또 차를 몰더라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긴장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불안에 대한 반응들을 내가 미리 알고 거기에 적응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내 머릿속에서 뭔가 불안하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몸 상태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혈액이 소화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근육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뭔가 좀 더 각성이 되고 또 소리도 더 잘 들리고 또 시각적인 자극에서 내가 더 빨리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위험이 닥쳐왔을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어떤 몸의 적응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은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됐을 때 마음은 위험하구나,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은 불안한 거에 대한 신체 반응을 하고, 몸이 불안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다시 또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실험을 해보면 건강한 사람이 편안한 상태에서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약물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불안해하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게 되고, 그 불안에 대한 대상에 집착하면서 굉장히 스스로가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고, 머리가 생각하게 되면 몸이 거기에 반응하지만 몸이 반응했을 때도 머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생각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목욕물을 담그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생각들을 떠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 불안이나 긴장이 지속될 때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런 불안과 긴장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신체 기능은 내 의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불안할 때 심박이 빨리 뛰는 것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죠. 반면에 몸의 반응들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 호흡이 빨라지는 거,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 이러한 것들은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는데 내가 자기 조절로 조절을 하든 아니면 약물로 조절이 되든, 그렇게 몸의 불안한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정신도 불안이 다 지나갔나? 위험이 다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불안한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 몸의 불안한 것들을 갖다가 조절하는 방법들, 그게 호흡 이완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근육 이완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바디 스캔이나 명상, 기도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 또 안정화 기법이라고 해서 재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의 공통점은 하나, 내가 불안하고 긴장된 육체였던 상태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약물 이외의 비약물적인 치료법으로 환자의 불안을 줄이는 법에 대한 어떤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트라우마에 오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는 이제 사회적인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사고의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인식은 공통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하다라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침략자이냐, 내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자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나는 비율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정의롭거나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위험을 당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잘 견디고, 뭔가 부당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훨씬 더 외상후 스트레스가 잘 온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그 집에 자매가 있는데 강도가 들어서 이 자매가 강도와 격투를 벌이면서 수차례 칼에 찔려서 병원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죠. 이게 저 같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끔찍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환자가 굉장히 손상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둘러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놀랐던 거는 뭐냐면, 그 병실 안에서, 여자 병실 안에서 이제 그 자매분이 거의 이제 영웅 취급을 받고,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둘 다 이제 뭐 칼에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굴욕적으로 당하지 않고 스스로 쫓아냈다, 승리했다라는 어떤 그런 승리감에 이제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으로 보게 되면 아주 심한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나 불안 증상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당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심리적으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개 이제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자책감 내지는 주위의 어떤 소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게 오고요.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지지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런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상위 용사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무슨 기념탑을 만들거나 상이용사 행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숭배할 대상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참전 군인들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내지는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사회에서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고 뭔가 국가를 위한 헌신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은 조형물들이 있을 때 그분들 스스로가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불행한 것들은 이제 어떤 대개의 우리나라의 어떤 사고 처리 방식은 큰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PTSD가 오르는 어떤 이 피해자들이 있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고 그리고 동료가 희생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PTSD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산재든 아니면 재난 상황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론 이제 원인을 따지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부러 누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증상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압박감으로 PTSD가 흔히 발생하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 우리가 PTSD를 받게 됐을 때는 그 개인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어떻게든 그 사고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이 비약물적으로는 접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PTSD 발생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사회적인 어떤 영향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초기 중재에 관련된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흔히 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그 사고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자기 어떤 감정들을 풀어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사이콜로지를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슨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기억이나 감정들을 털어내고 한 수시간씩 그렇게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좋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좋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사고에 대한 어떤 이 트라우마를 소화시키는 방법은 다 다른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것들 당장 다 꺼내 가지고서는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저장해 두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꺼내 가지고 소화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을 갖다가 다 털어놓거나 쏟아놓게 되면 사실은 이제 치료자들은 거기서 말을 좀 돌리거나 아니면은 말을 끊거나 요 다음번에 얘기하는 걸로 좀 잘라서 얘기해서 환자가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되거나 사고를 재경험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어떻게 하냐면 관련된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하면서 서로 이제 위로하는 정도로 끝내는 거. 굉장히 짧게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량만 꺼내서 소화시킨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실 상황에서도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크게 다치신 분들이 트라우마를 같이 입게 되면 대개는 처음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 때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분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견딜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억눌러 버립니다. 뭐 심하게는 같이 이 재난을 피하다가 사망한 가족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의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눌러 버려서 떠오르지 않게 하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몸이 차차차차 회복되고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안정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악몽을 꾸면서 사고 생각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한참이 지난 다음에 왜 이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본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우리 몸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꺼내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 이게 꼭 PTSD가 아니더라도 해당이 되는데 이 큰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도하게 미리 이 뭔가 이 이야기를 덮어버리려는 식의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걸 동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지는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겁니다. 내지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들의 내용입니다. 막상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잘못인가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에 대한 소화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대개 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이내 어떤 심한 괴로운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거리감을 두는 단어로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어떤 말들의 특징은요, 단절되는 거죠. 이 동정의 목적은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괴로운 생각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보다는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럽거나 힘들 때 그거를 차단해 버리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더 진행될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정답은 그때 생각이 어땠는지 감정이 어땠는지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갖다가 계속 말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렇게 뭔가 단절되는 느낌의 어떤 동정적인 얘기들은 가급적인 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대개 사고 난 지 일주일 이내의 사람들은 가서 그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비현실적인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게 이해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왜 그러는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본인이 말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런 걸로 해서 날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준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줬을 때가 아마 가장 좋은 어떤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어떤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피해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제 사고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까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의 어떤 자동적인 뇌의 작용은 어떤 거냐면 이 사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아주 필사적으로 찾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사고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뭔가 장애인을 봤을 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나, 무슨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처지에 빠졌나,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논리에 맞지 않죠. 논리에 맞지 않지만 사람들은 뭔가 불행한 일들은 거기에 따르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내가 큰 사고를 당하고 이런 어떤 불안하고 나약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사고 상황에서 잘못한 건 뭔지, 그 전에 잘못한 건 뭔지, 내지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는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아주 우연하게 그 수많은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풀리고 때마침 또 다른 게 풀리고 때마침 또 다른 게 풀리고 이렇게 몇 개의 단계가 풀린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나는 게 사고죠. 그래서 그거를 왜
라고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뭔가 원인을 찾는다라는 거가 있고, 그 원인이 찾아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이 필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입원해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내가 뭔가 자기 통제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움켜잡고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더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내 어떤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신께 이렇게 맡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가지고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치료 과정을 밟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사고에 관련돼서 불필요하게 어떤 원인 결과를 따지려는 분들은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나 아니면은 외부 대상에 대한 분노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이 돼서 혹시나 그런 게 있지 않는지 아마 또 가족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개별적인 약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TSD는 이 사고 이후에 불안 긴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몇 주 이상, 수주 이상 계속 불안 긴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긴장해 있는지 이완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늘 긴장해 있는 사람은 그 긴장이 풀리지를 않고,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긴장해 있다는 걸 못 느끼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긴장해야 될 때가 오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 우리 예전에는 이제 흔히 신경성 질환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거나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거나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인데 검사에서 이상은 없고,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 정신과에 오게 되면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적인 불안 긴장에 의한 것들이 되겠고요. 급성 불안 긴장, 그러니까 PTSD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도 이 불안 증상 자체가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고 호흡이 빠르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잃어버린 어떤 이완된 몸의 상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이 긴장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쉬어도 그냥 그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되게 이제 그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며칠씩 쉬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쉬면 쉴수록 더 피곤하고 더 나른해지는 증상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완된 상태를 찾아가면서 사실은 정상 기능을 찾아가는 건데 마치 굉장히 나른하고 처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안정적인 경우에 이제 휴가 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아마 통증이 있거나 내지는 이제 외부적인 여기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는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약을 먹게 되면 똑같습니다.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처지고 나른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그 이제 처지는 그 나른해지는 것들이 오히려 몸이 깔아앉는 건 아니고 이제 남들이 편안한 상태, 내가 원래 이완됐던 기본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계속 긴장돼 있던 상태가 풀어지면서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런 이완이 다 끝나고선 이제 그 내가 다시 편안한 몸 상태를 기억하게 되면 똑같이 약을 먹더라도 그렇게 처지거나 나른한 것들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가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게 많이 편안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물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계속 긴장돼 있으면 잠을 못 자니까, 또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는 그 이완이 쉽지 않으니까 잠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잠을 잘 자면서 긴장이 풀어져서 약간 나른한 느낌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긴장하지도 않고 과이완된 것도 아닌 적당히 이완된 그런 편안한 상태, 그런 것들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한 어떤 편안한 상태를 내가 확인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굳이 약물을 먹지 않아도 내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이완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이제 빠른 회복과 그리고 빠른 어떤 이완 상태의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상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그러면 내가 신체적으로 손상이 되고 정신적으로 손상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인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사고를 통해서 내 삶의 목표나 아니면 가치관, 내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바뀌게 되는 거에 가장 큰 요인은 아마 가족의 지지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요. 대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되면 성인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성공에 올인해서 살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서 목숨을 걸고 삽니다. 가족 얼굴도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꿈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때그때 이제 보상되는 어떤 권력이나 돈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하고 바른 삶인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어떤 성공과 가족을 위한 어떤 서포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죠. 사고를 당한 이후에 내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이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나 좁게 보고서는 뭔가 살았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고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계획을 짜고서는 내 삶을 구성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능력들도 생깁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떤 사례는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화상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걸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받으면서 이제 이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내성이 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무렵이 돼 가지고서는 하는 얘기가 내가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 화상 치료 받다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은 내가 돌아가서 그때 힘들었던 것들 전혀 힘들지 않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외상후 성장이 되겠죠. 내가 삶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스스로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외상후 성장에 관련돼서 이제 첨언을 하는 게 또 이제 종교적인 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라 그러면 그냥 착한 일 하고 마음 안정하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종교의 목적은 그건 아니죠. 종교의 목적은 아니고 성숙한 종교의 모든 목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기까지 계속 교육을 받는데 뭘 교육을 받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거기에만큼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뭔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건 내가 열심히 하지는 않은 탓, 내가 뭔가 잘못한 탓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그리고 부모님한테 계속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뭐 많이 해야지 천당 가고 뭐 많이 해야지 좋은 일 생기고 뭐 많이 해가지고 돈 써야지 복을 받고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 것들은 다 사이비입니다. 성숙한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열심히 하고에 관계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내가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가혹하게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안 될 때 그게 내 노력 부족이나 아니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교육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될 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의지하지 내 지혜나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불교에서는 뭔가 좋은 것을 가까이 두고 나쁜 걸 멀리 하려는 애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고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지는 내 노력이 뭐가 부족했는가 그리고 내가 화상 상처가 빨리 낫지 않거나 아니면 뭐 트라우마에서 빨리 극복하지 못하는 게 내가 뭘 노력을 덜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걸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 압박이나 자기 학대가 이게 적지 않은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재난이나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종교의 목적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와 아니면 뭔가 이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정답이죠. 예.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기를 학대하고 몰아붙이는 일들을 당장 멈춰라. 그리고 순리에 맡기고서는 신에게 의지해라 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나약하다, 의존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항상 저희가 통증을 드는데, 통증을 사고가 나게 되면 아무리 진통제 쓰더라도 아플 수밖에 없죠. 아플 수밖에. 실제로 내가 하루 중에 얼마나 통증이 있느냐? 그러면 길지 않습니다. 정말 아플 땐 죽을 것처럼 아프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아프지 않죠. 그런데 그 아프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다음에 또 통증이 언제 올까? 또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상처가 나빠지는 건 아닌가? 통증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 때문에 괴롭고, 통증이 없을 때는 그거에 관련된 어떤 괴로운 생각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 생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죠. 내가 거기서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진통제 맞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맞는다 그래서 통증을 근본적으로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압박감이나 이런 어떤 이 불필요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도 이런 불필요한 노력들을 멈추는 데서 내가 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받아들인 데서 이 성장이 오게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종교적인 어떤 이 믿음이나 내지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내가 사고를 잘 소화시키고 이 사고의 어떤 의미, 내 삶에서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궁극적으로 다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종교가 답입니다. 종교가 답이고, 이제 어떤 위로들을 받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이 도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